반갑습니다. 저도 기독교인으로서 이 탈핵 기도회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 발표에 임했고, 이 발표 내용이 하루속히 핵을 중단시키는데 많은 분들이 각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경주의 그 맥스터라든지 그다음에 고준위 핵 폐기물 문제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좀 더 그 원칙적인 입장에서, 원론적인 입장에서 핵 에너지가 어떻게 시작된 거고, 그게 그 어떤 점에서 그 시작된 데 문제가 있었고 그게 신화에 불과한지, 그리고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그 노력해야 될 방향은 어떤 건지, 그런 거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 아톰 포 피스라고 그러는데, 한국 전쟁이 끝나고 몇 달 안 돼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 유엔의 당시 그 원자력 기구로 그렇게 있었는데요.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평화의 추구를 그 돕는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핵 에너지를 가지고서 그 여러 가지 농업이라든지 의학 여러 분야에 응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특별히 세계의 그 전력이 없는 지역에 풍부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그 과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미국은 그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위해서 그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아톰 포 피스, 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거의 그 방향을 처음으로 천명한 말이었고요. 일본은 1955년도에 그 자민련이라고 하는 자민당이죠. 자민당이 55년도에 그 A급 전범이 있었습니다. 쇼리키 마츠다로하고 기시 노부스케, 그러니까 퇴임한 그 아베 수상의 외할아버지죠. 그 사람들이 A급 전범으로 감옥에 있었는데, 미국 CIA에서 이 사람들을 풀어주면서 너희들이 자민당을 창설을 하고 핵발전을 추진하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밀명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유민주당의 그 창당 강령 중에는 그 지금도 찾아보면 있는데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중추로 하는 산업구조의 변혁을 준비하여, 그러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당의 창당하고 이 원자력의 그런 원자력 에너지의 그 이용이 시작되는 거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일이 있기 전에 1954년도 5월 달에는 미국이 그 마샬 군도에 있는 비키니 완초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당시에 그 일본 어선이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피폭이 당해가지고 그 여러 사람이 그 피폭자가 되고, 배가 이렇게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그 사망한 그런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일본에서 한 800만 명이 그 원폭 수폭에 반대하는 서명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한 6억 명 정도가 이 미국의 그런 어떤 폭탄 실험을 규탄하는 그러한 그 반대 서명을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이 핵이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전 세계 여론에 퍼져 있었는데, 바로 1955년도에 그 자민당이 창당이 되면서 이런 핵발전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55년도에는 일본에서
그 세계 최초로 그 아톰 포 피스, 그러니까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박람회가 일본 동경에서 개최가 됐고요. 그리고 그 우리 그 좀 기성세대들은 다 기억을 하는데 그 우주소년 아톰이라고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1950년대 초부터 나왔는데 그 애니메이션 자체가 핵에너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그 활동하는 그러한 우주소년이었었고, 이게 그 핵에너지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인류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철학이 거기 담겨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1956년도에 그 독일의 그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그 독일 라디오 방송에서 강연을 한 걸 이렇게 책으로 묶어서 나온 게 있는데요. 그게 원자폭탄과 인간의 미래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근데 참 우습게도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이 야스퍼스의 생각은 인류가 이 핵무기 때문에 정말 비참하게 공멸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핵을 가지고서 평화적으로 이용해서 세계 평화를 통해 가지고 인류가 굉장한 번영을 누리느냐, 이 양자택일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그 철학적으로 숙고해서 이렇게 그 핵 문제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것이 그 굉장히 그 생각의 깊이가 있고 그렇지만은 이런 원자 에너지에 대해서는 당시에 제한된 정보로서 완전히 원자 에너지가 어떤 거라는 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원자 에너지도 어떤 그 위험성은 존재한다. 그렇지만은 그 정도의 위험성은 어떤 기계든지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바보도 이렇게 조작할 수 있을 만한 그 안전한 그런 기계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이 원자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안전성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점이다.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심지어는 이 원자 에너지를 이용함으로 해가지고서 그 우리 인간들이 그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이 공장 설비의 자동화와 원자 에너지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거의 일하지 않고서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게 어떤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했고요. 당장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 상태가 될 거지만은 그런 과도기가 지나가게 되면은 인간들은 그야말로 지상낙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된다. 참 지금 보게 되면은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그 전망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인문학, 철학 분야에 이렇게 그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분이 이런 그 자료들을 보고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하는 걸 봤을 때 우리들한테 이건 굉장한 경각심을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무슨 4차 산업혁명, 무슨 핵융합의 시대를 오게 되면은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그 기술적인 낙관론을 그 쉽게 펴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런 야스퍼스의 그런 책이 또 뭐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그 철학자도 그 책을 굉장히 열심히 읽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데올로기, 그 신화를 사람들한테 퍼뜨리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걸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서명을 하셨을 텐데, 핵무기 금지 조약을 우리나라도 비준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서명을 최근에 하고 있는데, 그걸 주도한 단체가
아이켄이라고 2017년인가 16년인가 그때 노벨 평화상을 받은 단체죠. 이 단체에서 그 핵무기 금지 조약을 그 주도했는데 그 조약 자체도 보게 되면은 그 전문에 본 조약의 어느 것도 차별 없이 평화적 목적에서 핵 에너지의 연구, 생산 및 사용을 개발할 당사국들의 불가침의 권리에 저촉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한다. 그래서 역시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전제로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그 원자력 진흥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가지고서 이게 원자력법이 원자력 안전법하고 원자력 진흥법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이 원자력 진흥법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이런 어떤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을 촉진해서 국민의 생활 향상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고 이제 그 원자력 안전법의 원자력의 정의는 이제 이 원자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런 어떤 이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그러한 걸 갖다가 직접적으로 지지하고 그걸 촉진하는 그러한 법 체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대부분도 이제 이러한 어떤 그걸 갖다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지금 제5차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 기간이 2017년부터 2021년인데 요거는 박근혜 탄핵이 한참 진행되던 2017년 1월 달에 이제 이 계획이 기습적으로 이제 발효가 됐고 그 내용들은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원자력을 갖다가 안전하고 청정한 에너지원으로서 그걸 갖다가 촉진한다는 그러한 내용들로 돼 있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제 여러 가지 도약과 성장을 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는다 이런 내용들로 다 구구절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갤럽 조사 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은 2018년, 19년, 2020년마다 같은 그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보게 되면 원자력 발전을 갖다가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비율은 점점 늘어났고 원자력 발전을 축소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어떤 탈핵의 그런 어떤 여론이 있었는데 그 후에 계속해서 언론, 보수 언론 이런 데서 계속 칼럼들을 갖다 쓰고 계속해서 그러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자체도 핵 수출 정책을 펴는 걸 갖다가 우리가 뉴스 시간에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게 원자력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층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전기 수요 증가에 대비한다든지 그다음에 원자력 기술을 유지한다든지 또 이게 원자력이 비용이 저렴하다 또 에너지 효율이 높다 또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일자리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고 수출을 확대하는 데 필요하다 이런 식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구나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러고 지금 현 정부에서도 그 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 원자력 발전 수출 진흥에 관한 고시가 2020년 1월 달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전 수출 금융 지원 활성화 업무 협약 해가지고서 이 정부가 주도해가지고서 이런 어떤 금융 지원 정책 자금을 갖다가 그 지원해 주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게 탈핵 공약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 경제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는데 최근에 그 한국전력공사, 그러니까 원전 수출의 앞장을 선 게 한국전력공사거든요. 거기서 저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걸 갖다 이제 국회의원실에서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이게 이제 이런 보고서가 있다는 게 드러났는데 이 원자력 발전의 원가를 갖다가 계산을 한 그게 이제 이 안에 있습니다. 그 전에는 다른 나라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 이런 데서 계산한 걸 가지고 뭐 어렵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뭐 이거는 어떻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바로 저 원자력 발전의 수출에 앞장선 그런 기관에서 나온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이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렇게 봤더니 여기서도 그걸 갖다가 직접적으로 원가를 분석하지는 못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 일본의 연구기관하고 이제 정부 기구에서 조사했었던 방식을 갖다가 우리나라 환경에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서 조건들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부여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계산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이 사고의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추출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울진, 월성, 고리, 영광 이렇게 해가지고서 손해배상액 또 사고가 났을 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비용들이 뽑혔고요. 그 다음에 중대사고 발생 시 후쿠시마에 준하는 그러한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총 손해 비용이 얼마인지가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런데 사고 위험이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 사고 확률하고 해가지고서 이제 보험료를 적립을 해야 맞는 거죠. 어떤 뭐 자동차 사고도 대비해서 책임보험을 드는 것처럼. 그런데 현재 원자력 손해배상법에 따라서 한수원은 발전 원가의 킬로와트 시당 0.1원만을 거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자력 손해배상법이 어떤 이 보험을 갖다 들 수 있는 그런 한계를 갖다가 상당히 낮게 그렇게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원자력 발전을 해외로 이렇게 보급하면서 들어가는 나라에는 반드시 그러한 법적인 체계가 같이 따라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전 보고서에서는 그런 어떤 위험 비용을 갖다가 킬로와트 시당 얼마라고 하는 걸 계산을 간접적으로 한 건데 일본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서 한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사고 위험 비용이 26.38원에서 33.39원 또는 56.49원이 이 원가에 포함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 56.49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제염 방패물을 경주 방패장 반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책정된 율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우리나라 현실에 타당한 금액이죠. 그거는
56.46원이 원가에 반영돼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0.1원만이 그 킬로와트아워당 반영이 되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한국 아니군요. 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게 그 전체 그 원전하고 석탄 발전, 그다음에 가스 복합 발전의 그 원가를 비교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킬로와트아워당 이렇게 이제 그 전기의 생산을 저런 단위로 이렇게 뽑는 거를 균등화 원가 분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원전이 석탄이나 복합 가스 발전보다 제일 저렴한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구간이 있기는 하지만은 현재 상태에서 원전이 제일 유리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사고 위험 비용이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됐다는 거죠. 23원에서 33.39원이 반영이 된 건데, 사실 아까 보게 되면은 56점 얼마, 그게 제일 그 현실에 가까운 건데, 그거를 더하게 되면은 이걸 훨씬 뛰어넘습니다. 한 100원 이상이 돼버려서 석탄 발전이나 화력이나 복합가스 발전보다 이렇게 그걸 갖다가 넘어서서 비싼 그런 발전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한전 보고서에서 나온 결과인데, 이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약간 그걸 빼버렸습니다. 여기도 가로를 치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요거는 그 한국 전력거래소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서 나온 그 원가 자료인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발전 가동률이 70%, 85%가 될 때 그 비용이 발전 비용이 얼마가 되는가. 그래서 68.29원, 64.51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놨는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그 사고 위험 대응 비용을 그 한전에서 조사한 것보다 훨씬 낮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런 거를 봤을 때는 이게 좀 그 신뢰하기가 어려운 그런 수치인 거죠. 그걸 갖다가 그만큼을 더 올려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제 그 한전에서 원가를 뽑은 거하고 여기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원가를 뽑은 거에 그 항목들이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전에서는 이런 어떤 원전 해체 비용이나 이런 방패물 처리 비용 이런 게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건 거기 원가에 안 집어넣었다는 거는 국민 세금으로 한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전 거기서도 많이 빠져 있는 게 있는 거고,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한전에서 또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집어넣지 않은 그러한 것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혼란스럽게 돼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여기도 과소평가가 됐고 한전 것도 과소평가가 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런데 이제 이 원자력 에너지 쪽에 그런 어떤 전문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전체 그 원자력의 건설서부터 완전히 폐로가 될 때까지의 그 기간 전체를 놓고 이러한 어떤 그 에너지의 그 투입과 산출을 갖다가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프론트 엔드 전단하고 운전 비용을 합한 거, 이제 그게 그 후단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후단이라고 하는 거는 폐기물 처리하고 해체 비용이 이제 거기 해당되는 건데, 그게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보고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보게 되면은 그런 어떤 이 후단, 이런 어떤 이 폐기물 처리하고 해체 비용 자체가 그 아까 전에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그런 항목들이 들어가 있기는 했지만은 그게 뭐 거의 미미하게만 계상이 돼 있었다. 그거를 갖다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에너지 단위로 했지만은 에너지 단위하고 금액 단위하고 그 차이점은 이제 어떤 그 맨파워, 이 인적 자원에 대한 그런 인건비가 안 들어갔다 뿐이지 거의 그게 이제 비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그런 어떤 이 원전의 이 원료 가공 단계가 이제 그 프론트 엔드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 건설하고 이거는 유지 운영 단계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백엔드라고 해가지고서 후단인데, 이런 전체에 이제 그 에너지에 투입하고 산출을 갖다가 그 컨설턴트가 이제 계산을 한 거죠. 그다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요 우라늄의 이제 채광 플러스 분쇄, 그다음에 정제 변환 농축, 여기에 이제 연료 비용이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건설, 유지, 운전,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저중고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연료 그 우라늄 광 자체가 이거는 그 소프트한 상태고, 이게 굉장히 농도가 높은 우라늄의 경우고, 이거는 딱딱한 그런 어떤 굳어 있는 광석 거기서 나오는 굉장히 품위가 낮은 그런 우라늄이기 때문에 에너지 투입이 저렇게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정 가동 비용의 합계가 이렇게 이제 저중고에 따라서 저만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기물 발생이 요런 정제 변환 이쪽에서도 다 나오게 됩니다. 요런 어떤 이 우라늄 채광 과정에서도 그게 다 발생은 되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저쪽에 폐로 해체, 폐기물 그쪽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 그다음에 폐연료 처리, 저게 이제 고준위 핵 폐기물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반응로 운전 유지 단계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저게 중저준위 핵 폐기물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라늄 광산 복원 같은 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 연료 비용에 다 포함이 돼 있어야지 맞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이 한국의 보고서하고 다른 점은 이 폐로 해체에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이 저기 한국에서 이렇게 해놓은 것보다 굉장히 높다. 그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 중저준위 폐기물에 들어가는 에너지 투입, 이것도 유지 운전비의 47% 수준으로 굉장히 높게 잡혀 있다. 그 다음에 연료 비용이 건설 비용보다 이게 높아요. 이걸 갖다가 다 합해 보게 되면.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연료 비용이 킬로와트아워당 5.7원으로 해서 굉장히 낮게 잡혀 있거든요. 그것도 좀 사실은 왜 그렇게 된 건지 그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뽑은 게 요 첫 번째 줄이고, 저 뒤에 거는 이제 네덜란드 사람이 뽑은 건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운전 유지비 단가만큼을 이제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비율대로 다른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봤더니, 이 건설비 단가는 뭐 조금 높게 해서 비슷한 거죠, 사실. 근데 원전 해체 비용이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는 1.35원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36.63원이나 돼 있고요, 외국에서는. 그 다음에 중저준위, 고준위 방패물, 이것도 우리나라하고는 이게 비교도 안 되게 그렇게 높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 비용이 한국은 5.7원인데 저기서는 저렇게 높아요. 그것도 굉장히 의심스럽고, 그래서
근데 저기서는 이제 그런 어떤 사고 위험 대응 비용 같은 거는 아예 그냥 계산에 넣지 않고 그냥 저 정도만 그런 작업을 한 거죠. 그렇게 봤을 때 한국의 경우에는 해체 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이 크게 낮게 평가가 돼 있다. 저기서 그 다음에 그 연료비가 왜 그렇게 낮게 우리나라가 그 연료봉을 들여오는지 그것도 사실은 그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어떤 무슨 뭐 반대급부로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미국 그 웨스팅하우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에 어떤 무슨 뭐 자선을 베풀기 위해서 그랬다고는 결코 생각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고 위험 비용은 아까 이제 그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낮게 이렇게 책정이 돼 있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었고, 그러고 그 저렇게 해서 계산했을 때 원전의 원가는 그 137.92원으로 그렇게 된다. 이 연료 비용이 낮은 거는 그냥 놓고 이제 봤을 때. 그러고 독일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그 독일 라이프치히 보험 포럼에서 따로 한 게 있는데 거기서는 사적 보험회사가 이런 어떤 이 원전에 대한 위험보험료를 받고 그렇게 한다면은 최소한 킬로와트아워당 0.14유로를 받아야 된다. 0.14유로에서부터 무슨 뭐 3유로, 6유로까지 그렇게 받아야 된다. 이게 민간에서 하게 되면 그러한 것도 있는데 거기서 최소한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저 정도면.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여기 이렇게 뭐 빼놓고 중간에 이렇게 누락한 게 많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맞춰 보게 되면은 이 원전의 원가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화력 발전보다 낮지 않고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고준위 폐기물 임시 보관 시설 맥스터의 경우에 그게 지금 건설 비용이 과도하게 낮게 그렇게 돼 있을 거다. 이제 그걸 보게 되면은 그런 거죠. 그래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 그게 임시 보관 시설이라고 그러지만은 이게 뭐 몇 년이 지나고 이렇게 가면서 그게 뭐 영구 보관 시설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그 맥스터를 그냥 영구 보관 시설로 이렇게 삼으려는 저희도 있다고 봤을 때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비용을 낮게 책정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 안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원전의 발전 단가를 낮춰가지고서 원전이 저렴하고 안전하다는 그런 신화를 유지해서 계속해서 이 원전 산업을 진행시키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거고, 거기에 희생되는 거는 그 지역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원전의 이 건설 비용 자체도 이게 저거는 독일 베를린 경제연구소에서 계산한 게 킬로와트당 한 뭐 5,000달러 정도 보통 이 선진국에서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아까 한국전력 거기서 계산한 근거 자료는 한 킬로와트당 한 뭐 약 300만 원 정도 수준이라서 그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무슨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좀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게 어떤 가격 경쟁력을 추구를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여러 가지 비용들이 좀 굉장히 낮게 그렇게 책정이 돼 있구나 하는 거를 이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그러니까 원전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원전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저기 그 고열의 그 저기 그 물이 그 폐수가 온배수가 이제 그 수증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게 그 저기 수증기 자체가 상당한 온실가스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전이 그 기후 온난화에 도움이 되는 게 결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원전 자체에서 나오는 그 수증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아니고요. 이제 그 사실 원전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화력 발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그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우라늄광을 갖다가 이렇게 그 정제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90% 이상의 화석 연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라늄광의 그 농도 자체가 우라늄광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점점 낮게 굉장히 그 우라늄 함량이 낮은 그런 우라늄광들을 채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라늄 그 함량 자체가 연도가 갈수록 평균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에너지가 이 우라늄광을 정제해서 이 핵연료를 만드는 과정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 얘기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그 온실가스가 화력 발전보다 훨씬 적게 나옵니다.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밖에 나오지 않지만은 그 2070년이 되게 되면은 그게 역전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원자력 발전은 이 기후 온난화에 그 도움이 안 되게 되는데 그거는 저렇게 긴 기간을 봤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 하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경제성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장래성도 없는 그런 에너지인데 핵발전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발전 원가가 저렴해야지 이제 그 전기요금이 낮게 되고 그러면은 산업 생산의 원가가 절감이 되고 수출 경쟁력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금융기관이 이제 국가의 그런 어떤 신용도를 평가하는데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금융 투자자들은 그런 막 수십 년 막 이런 그 장기적인 전망을 보는 게 아니라 뭐 원자력 발전소가 해체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그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뭐 1, 2년 뭐 몇 년 투자한 그걸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게 되면은 발전 단가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원가에 다 빼먹었으니까는 그런 것들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강대국들의 경우에는 이 에너지 믹스, 화석연료, 원전, 재생에너지 이런 그 에너지 시스템을 가지고서 산유국들하고 이렇게 협상을 할 때 어떤 우위에 있는 거죠. 너희들이 기름값을 올리면은 우리는 원전을 더 추진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더 늘리고 이렇게 하면은 되니까는 알아서 해라 이런 그런 어떤 용도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뭐 값싼 전기를 갖다가 인구 전체에 이렇게 보급하는 거는 여러 가지 전자제품을 비롯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시골 벽지에 있는 사람까지 대기업의 충실한 소비자로 만드는 그러한 기능을 사실은 해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국가는 에너지 가격을 인상시키는 거를 이제 막죠. 원가의 그런 것들을 다 과소평가하고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서 이제 원자력 손해배상법 같은 걸로 해서 전체 산업의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감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사고 위험 같은 게 있는 거를 알면서도 그거는 국가와 자본의 정책을 위해서 충분히 감당해야 될 그런 리스크다. 그래서 사람 자체를 경제 성장을 위해서 투입할 자원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게 된다면은
지금의 경제라고 하는 게 이게 전쟁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 그런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파우스트적인 거래라고 했는데 이거는 영혼을 파는 거죠. 이게 핵발전소를 한번 도입하게 되면은 그 원천 기술을 가진 국가하고 도입 국가 간에는 이게 기술적으로 그게 주종 관계가 성립할 수밖에 없고요.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그 원천 기술을 가진 나라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미국과 일본 사이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미국과 한국, 영국과 호주 이런 식의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그 지역 패권을 갖다가 계속 확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핵 수출을 갖다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열을 내는 나라들이 지금 러시아, 프랑스, 중국, 한국 뭐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그 중에서도 활발한 게 지금 러시아, 중국이라 그러는데 이게 다 이런 이유들이 다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아랍에미리트에 이제 수주를 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도시바가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뒤에는 일본 정부, 미국 정부하고 일본 재벌이 있어가지고서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발주 과정이나 그 모든 걸 갖다가 사실은 경쟁국인 프랑스를 대상으로 해서 그걸 상당히 컨트롤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원래 지하고 히다치 그 컨소시움을 밀다가 그게 그 가격 경쟁력이 안 되니까는 재빨리 한국을 갖다가 이제 그 대항마로 내세워 가지고서 수주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 수주 과정에서의 어떤 반대 극보로 한국에서 그 어떤 상당한 어떤 그 군사 지원을 해준 그러한 걸로 많이 국제적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랍에미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군사적인 그런 요충지인 거고 그 지역의 영향력을 확보하는데 이런 것들이 한국을 앞세워 가지고서 했다는 거죠. 미국은 미국 국내의 원전이 경제성 때문에 인기가 없어 가지고서 미국에서 핵 수출을 하는 거는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다음, 우리가 반핵의 입장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핵발전소는 이게 그 어떤 조그만 사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방대한 자본과 국가 권력이 집중된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그 국내적으로 핵심부하고 주변부 간의 지배 종속 관계가 굉장히 심하고요. 그리고 방사능 노출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많은 주민과 노동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차별과 인권의 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국 이익의 그 핵심적 이익으로서 그 한국의 핵 수출은 미국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국내 핵발전소 건설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거는 이 수출을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국내에서 탈핵을 추구하는 거는 굉장히 걸림돌이 사실은 되거든요. 그래서 신고리 569기에 대한 그런 추구 이런 것들은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국가의 그런 은폐되고 복잡한 보조금 정책으로 사실상 이 독점인 핵산업은 그 저렴한 그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제성이 사실 없는 그리고 위험한 그 핵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경제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국가 주도의 핵발전 그 정책 뒤에는 그 미국의 제국주의 전략이 있고 또 국가의 수출 중심 경제 성장 정책이 있고 또 금융 자본의 이익 추구가 있음을 간파하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미국의 핵무기에 의한 피폭 희생자들하고 연대하고 그 핵발전이 핵무기에 의한 지배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전파합니다. 역사적으로 그 1945년 7월 달부터 한국 전쟁이 끝날 때까지의 그 기간은 정말 그 내막을 다 알게 된다면은 이 그 깜짝 놀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저기 포츠담 회담이 1945년 7월 달에 독일 포츠담에서 있었는데 그때 그 저기 거기서 일본의 항복을 촉구하는 그러한 문서가 채택이 돼서 일본의 그 항복을 촉구하는 그러한 게 나갔는데요. 거기서 그 문서 초안에는 일본의 천황제는 보장을 해준다.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는 너네들 항복해라. 그게 왜 그렇게 나갔냐? 초안이 돼 있었냐면은 그 일본이 계속해서 그 저기 그 유럽 대사를 통해 가지고서 항복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조건이 천황제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였었습니다. 근데 포츠담에서 그 트루만 대통령이 그 미국에서 핵실험, 뉴멕시코에서 핵실험이 성공했다는 그 소식을 그 포츠담에서 들은 다음에 초안에서 그 조건을 빼버렸습니다. 일본의 천황제를 보장해 준다고 하는 그 조건을 빼버리고 그냥 항복해라. 이렇게 그 최후 통첩이 나간 겁니다. 당연히 일본이 그 항복 조건을 무시할 거를 알고 그렇게 했던 거죠. 왜 그랬느냐?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핵무기의 개발과 사용의 그거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프로세스였었던 거지 거기에 어떤 그런 정치적인 무슨 결단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식의 그 행동을 했었던 거고 또 6.25의 그 전후 사정에서도 굉장히 그러한 것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피해를 당했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그 핵발전에 의한 그런 피폭자들 그리고 피해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연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핵발전에 의한 경제 성장이 그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걸 갖다가 지역 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해하고 그걸 확산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런 어떤 핵 폐기물 문제가 그 환경 문제의 핵심적인 문제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 뭐 환경 기술, 뭐 폐수 처리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전기를 통해 가지고서 돼서 도시에는 굉장히 깨끗한 환경이 마련되는데 그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하고 그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그 핵 폐기물 이런 것들이 결국 그 모든 환경 문제가 거기 농축돼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핵산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이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민감하게 그걸 감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 불매 운동이라든지 그 투자 철회 운동 이러한 게 과거 그 저기 서양에서는 핵무기 생산 기업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뉴딜 펀드를 만든다, 또 녹색 금융을 뭐 추진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반대로 우리는 대안으로서 이러한 수단도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핵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느 정도 그 허구성을 가지고 있느냐,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것이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 단편적으로 이 시간에는 좀 확인을 해본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걸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